저희 고정 게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 현재는 의원이 아니에요. 네. 전혀. 전 의원이신 17대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은 한시적 방송입니다. 예. 네. 퇴임하는 그날까지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제목을 바꾸거나 할 텐데, 오늘은 뭐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예. 밝혀야 할, 첫 방송인 만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이명박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태지 이재하 씨 사건. 요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뭐 그 왜 결혼을 비밀로 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BBK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BBK하고 관련된 사건이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왜냐면 이게 꼼수의 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한번 싹 정리를 해보죠. 예. 네. 우선, 서태지 이재하 씨 건에, 예. 뭐랄까요,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 사실을 유출하였느냐. 예. 보통 이 정도, 메가톤급 연애, 폭로 기사가 나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 기사를 발굴해낸 혹은 추적해낸, 언론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추적했는가. 예. 그 후속 기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이건 없어. 이거는 누가 유출했는지가 없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유출의 소스를 추정해 보면, 예. 당연히 아무도 몰랐으니까 법무법인 양쪽, 서태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과 이재하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양쪽밖에 모르잖아요. 예. 뭐 거기 주민등록 번호도 없었다고 하니까, 판사도 몰랐다고 하니까. 근데 서태지 쪽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에서는 자기는 서태지 인지조차 몰랐다고 했단 말이죠. 예. 남는 건 이재하 씨 쪽을 대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별 말이 없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이곳이 BBK와 관련된 연관된 사건 2007년에 예. 변호했었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방송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런 설명도 막 안 하고 도대체가 이게 아니 우리 김어준 총수는 공중파에서 잘린 지 오래돼갖고 그런지 감이 떨어졌고 서두가 너무 길어 일단. 숨 막혀갖고. 아니 그리고 왜 난 소개를 안 해? 맞아, 그렇지. 김영민 교수는 소개도 안 하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감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예. 이제는 뭐 거의 조그만 방에서 3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 구석에서는 김영민 씨, 네, 각종 공중파에서 다 잘리고 있는 김영민 씨. 아니 요즘 공중파로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녹음 겸 중간중간에 예. 중간중간에 인터셉트에서 들어오는 걸로. 예. 세치기 평론가. 저는 이걸 암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암약. 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3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2명이 주로 떠들고 1명은 기계를 만지다가 중간중간에 찬성했으면 들어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방송을 어떻게 듣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들을 분들은 이미 알고 듣게 된 거죠. 네, 아이팟에 저희가 업로드를 할 것이고 예. 조만간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과연 이 방송이 퇴임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퇴임이면 네. 내년도 대통령 선거까지인지 아니면 임기가 2월 28일까지거든요. 네. 2월 28일까지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건지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상태로 가게 되다 보면 이제 어제죠 어제 네. 재보궐선거 아주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참패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참패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소 쓰시던 꼼수에 비춰보면 네. 이쯤 되면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가 고민하던 게 있거든요. 권력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레임덕이 강해지면 내가 계속 하게 되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나라가 바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친위 쿠데타를 꿈꿉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추정이니까 허위사실 아니죠. 이런 허위사실로 무죄됐는데도 늘 두려워. 이쯤 되면 은근슬쩍 이 국정을 연장할 수 있는 친위 쿠데타를 꿈꿔보지 않겠느냐. 그 뭐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국가를 살짝 혼란에 빠뜨리면서 남북 문제를 경색시키고 전쟁의 위협이 생기는 것처럼 상황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뭐 슬그머니 또 군이 들어온다든지 아무리 세상이 지금 21세기고 민주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독재자들의 꿈은 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0.001%의 가능성이지만 영어로 하면 in case of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최악의 뭐라고요? 경우에 인케이스 오브? 아니 실제로 예, in case 영어 하면 in case 뭐 이런 경우에 실제로 친위 구태타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친위 구태타라면 803 쪽에 네. 어떤 점쟁이가 전쟁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다. 예. 이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하지 않았어도 예. 제 발달된 촉으로 기초해 보면 이렇게 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독이 오를 수가 있어요. 남부 관계를 경색시킨다. 경색시키고 그 와중에 그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비상한 상황 속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전두환 노태우 그 전 대통령 이제 그 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늘 꿈꾸고 그때 당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늘 기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북풍 소위.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연장이 된다면 우리 그 방송은 계속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친위 구태타가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이 방송은 끝납니다. 셋 다 어디 슬그머니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친위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촛불을 자제하고 좀 차분하게 정권 교체를 기다리자. 너무 이명박 열받게 하지 말고. 의원님 쓸데없는 얘기를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죠. 서태지 예. 이지아 건으로부터 BBK를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일어난,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일어난. 예, 근데 네. 이번 서태지 이지아 그 이혼 사건을 보도하면서 저도 이제 연예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건을 봤죠. 아는 연예인 있으세요? 아는 연예인이요? 있죠. 김어준, 김용민. 이건 편집하고요. 예. 아니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나 해갖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네. 열심히 기사를 보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도 오고 트윗에 글이 올라왔는데 처음 트윗에 저한테 이제 멘션하는 글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의원님 BBK 시사인 사건 무죄 나온 걸 네. 무혐의 나온 거를 덮으려고 서태지 사건이 터졌다는데요. 이 정권이 정말 이럴 정도입니까? 일단 뭐, 그동안을 꼼수로 보면, 예. 그런 의혹을 가질 아니 만한 거 바로 그 분명하죠. 사건이 터지자마자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묵살했죠. 네. 그랬더니 아는 우리 팬카페 회원들이 몇 명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 시간까지 쟀어요.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터지고 아니 그 BBK 시사인 보도 내용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게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민산이니까 뭐 무죄 이런 표현은 옳지 않고 무혐의 이런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기각이 됐으니까 돈 낼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희들은 정당한 보도를 했다. 시사인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30분 있다가 서태지 이지아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은 BBK 사건을 덮기 위해서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이 얘기하고 말겠거니 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예. 그런 연예계 큰 사건이 나면 보통 그런 얘기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죠. 늘 음모론이 있죠. 그런데 인터넷을 쫙 도배하는 거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상당히 정권에 대한 불신이 깊구나. 그렇죠.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배드민턴 치러 나갔더니 정말 잘 모르는 아줌마가 네. 저는 저를 지지하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서태지 이지아 이혼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냥 일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랬더니 BBK 사건 덮으려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시원 욕을 하면서 이놈들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더래요. 쌍시원 욕이 뭡니까? 그런 욕은 이제 뭐 이런 쌍놈은 개놈은 뭐 어쩌고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근데 그 말에 더 열을 받더래요, 딸이.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같이 배드민턴 친다면서 봉도사 아저씨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살면 어떡하냐고. 아유, 싫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젊은 엄마가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우리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내린 결론이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있는 차원을 떠나서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이 힘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레임덕의 큰 특징이 뭐냐면 국민들이 철저하게 정권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임덕이 그냥 이 정권의 권력 그 내부에서 그 힘이 빠지는 이런 현상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는 거 보니까 레임덕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뿌리까지 깊게 들어왔구나. 그때 제가 사실은 재보궐선거에 압승이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어 있으니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게 이제 각하께서 그동안 쭉 쌓아온 꼼수. 이것이 이제 누적되어서 업적이 빛을 발하는 거죠. 꼼수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일반인들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인가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의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른이라고 하는 곳이 이지아 그 변호를 이혼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BBK 사건도 이명박 측에 서서 계속 변론을 하던 그렇죠. 기업이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특히 정부와 대법원 관련 이 재판을 싹쓸이 해갖고 제일 큰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김앤장도 2010년에 상반기에는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1위 했어요. 1위 했더라고. 근데 그래서 쭉 들어봤더니 김재정 그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이 도곡동 땅의 소유자 아니에요? 우리는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고 하는데 이명박은 그 땅 내 거 전혀 아니다. 우리 처남 거다. 그래서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것도 김재정 측에 서서 바른이 변론을 했고.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BBK 연루 사건이죠. BBK 연루 사건이죠. 그리고 뭐 이제 KBS 정현주 해임 부여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그다음에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할 때는 그 김영호 국회의장을 또 변론했고.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때도 뭐 있나요? 촛불 집회 때 왜 상인들 연합이 촛불 단체들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것도 정부 측에서 한 거죠. 정부 측 사이드에 변호한 거죠. 그것도 발언해서 했어요? 그것도 발언해서 했어요. 발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질 말든지. 발언과는 전혀 다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BBK와 서태지 쪽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티즌들 중에서 누가 이걸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고 그렇죠. 발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누수시켰지 않았을까. 그래서 발언에서 양쪽의 변론을 다 알고 있고 정확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BBK 사건을 누를 수 있는 이 소스를 갖고 있는 것은 발언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대단히 개연성 높은 추정인 것이. 개연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공개 재판도 아니었고 말이죠. 공판도 아니었고 말이죠. 거기 그러면 양쪽의 변호사하고 판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변호사는 모른다고 하고 판사도 몰랐다고 하니까 남는 건 이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기자들이 우리가 이제 딴지일보도 마찬가지고 어떤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기들만 내는 특종을 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B가 도박했다. 이거 스포츠소설에서 아마 추적했었죠. 그때 후속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특종을 했는지. 그렇죠. 이번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원래 모든 특종은 후속 기사가 자랑할 찬스가 왔거든요. 후속 기사가 확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종인데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게 어느 정도 특종이냐면요. 20대는 서태지를 지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20대. 이름만 알죠. 이름만. 서태지를 아는데 그 옛날 그런 광고도 한번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서태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기차역에서 서태지가 옆에 앉았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서태지입니다. 그래 서태지인데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보면서 서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태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서태지라니까 이상한 아저씨네. 그러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CF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가 서태지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나니까 서태지가 누구냐 하고 음원을 다운받고 보다 깜짝 놀라갖고
서태지 CD가 지금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특종인 사건이거든 이게. 네. 근데 이게 특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지아 씨 측에서 이걸 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흘릴 이유가 없죠. 서태지가 흘리지 않는다는 건 뭐 예. 당연한 것이고 이때까지 뭐 거의 20년 가까이 싸운 신비주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양쪽 다 흘릴 리가 없고 알고 있는 사람은 법적 대리인밖에 없고 예. 한쪽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고 판사도 몰랐다. 판사가 알 리가 없죠. 사실 그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 잘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누가 이걸 최초로 누출시켰나 이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국 그 사자성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조반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반대가 형성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거는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그런 표현들을 네. 많이 쓰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하나의 견해로 뜻이 모이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인터넷상에서 누가 바로 이 서태지 사건이 BBK를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유출시킨 음모론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으면 이렇게 퍼지질 않아요.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치고 너무 이상한 우연이기 너무 때문에. 이상한 우연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 BBK 사건을 우리가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에다가 BBK 사건 덮기 위해서 서태지 건을 터뜨려라. 이렇게까지 지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발언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BBK가 얼마나 아픈 건인지, 그리고 이것이 현 정권으로서는 지금 이제 정리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정리 단계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예. 도대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BBK를 정리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얘기해 주면 예. 지금 이 서태지 이지아 사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의혹이 그렇죠. 근거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게 보강되죠.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실 언론에 보도된 걸 정리한 수준인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이 정권이 이 BBK를 얼마나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 그걸 여실히 드러내는 최근의 사건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랬었죠. 일단 그 BBK 사건이 다시 최근에 수면에 위로 떠오른 것이 김경준이 현재 징역을 살고 있고 8년형을 받았다 그러죠. 네. 8년형을 받고 100억의 추징금을 받고 추징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100억을 벌금으로. 추징금이죠. 벌금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데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얼마 전에 들어왔죠.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무슨 딜은 있긴 있는데 예. 무슨 딜이냐? 무슨 딜이냐 모를 때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딜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의원님이 최초로 주장하셨죠. 예, 네.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직 현실 안 됐죠. 현실은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예. 의원님이 이제 주목도가 워낙 언론에 없는 발언을 했는데 별로 예. 보도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아니 한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언론에 주목이 없는 게 없긴 없는 것 같은 게 딴지일보나 주목하지. 아니 26일 날 제가 또 BBK 수사팀이 네. 저한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2억 8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거든요. 네. 또 김경준 변호사인 김종술 변호인에게도. 근데 지난번 시사인이 무혐의 됐을 때는 엄청나게 기사가 나오더니 네. 이번에 시사인 때보다 기사가 적게 나와요. 의원님도 적게? 현역도 아니고. 예, 적게 나오는데 또 저를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김종술 변호사가 무혐의 됐다. 네. 라고 하는 것에 붙여서 한편. 덤으로.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네. 그것도 전 의원은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정봉주라고 꼭 밝혀줘요. 정봉주 전 의원은 그 기자들 중에 제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지켜봤어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기자들 정말 문제 많아요. 어쨌든 네. 100억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100억 벌금과 예. 8년을 받았는데 8년이 있죠. 받았는데 에리카 김이 왜 왔냐? 에리카 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죠. 에리카 김은 BBK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네. 깔끔하게 이 사건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다. 네. 그리고 반대급부로 그리고 반대급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는 하나도 지적하지 못할 때 반대급부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죠. 뭐냐 하면은 뭐였었죠?
추방이죠, 추방. 네, 추방인데 반대급부로는 그 에리카 김이 걸려있던 게 BBK 사건 관련해서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BBK 사건 관련해서 자금 횡령에 대해서 공범이다 김경준과 네. 이거에 대해서 기소중지권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기소 유예가 아니라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배 중이었었죠, 수배. 그렇죠. 예, 수배 중이었는데 와갖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배 중이라는 건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예.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죠.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니까 종결된 게 아니죠. 다음 정권이 만약 야당이 잡으면 불러들일 수 있는 거죠. 불러들일 수 있고 네. 뭐 수배 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오는 순간에 검거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배 중인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이 하나 있었고 기소중지권은 그래갖고 들어갖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가 조작 횡령은 동생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난 모른다.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BBK 소유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거짓말이다. 미안하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검찰이 대응을 했냐면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은 이미 동생이 중형을 살고 있고 본인이 뭐 반성을 하는지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기소 처분한다. 네. 그다음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뭐 불구직자인가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것은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뭐 이게 흐지부지 하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에리카 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사건이 종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에리카 김은 도대체 받아갈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받아갈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한국에 안 들어오면 예. 자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받을 게 아니에요. 받을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와갖고 보면은 주가 조작 횡령에 대해서는 동생이 더 나쁜 놈이다. 네. 동생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동생은 나쁜 놈이라고 찍은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도대체 받아올 게 뭐냐? 그래서 봤더니 김경준이 2심 재판 때부터 나를 미국으로 좀 추방시켜 주십시오. 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가서 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에리카 김이 들어오면서 김경준을 미국으로 추방시키려고 하는 이 딜이 법무부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하셨죠. 그렇게 추정을 했죠. 예언을 하셨죠. 추정을 하고 법무부 내규나 이런 걸 들여다봤더니 8년에 100억 추징금을 받았는데 네. 100억 추징금을 안 내게 되면 뭐 복무형인지 이런 노역을 살죠. 복역을 네. 해야 돼요. 근데 그 네. 복역의 최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해서 뭐 하루 5만 원인가 10만 원 그렇게 까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최대 아니라 기간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100억이면 3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징역을 살면 100억이 다 까지는 거죠. 다 까지는 거죠. 200억에도 까지는 거고. 네, 그런데 네. 보니까 김경준이 3년 넘게 살았어요 벌써. 네. 100억 까졌어. 아예 안 까진 거지.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8년 징역을 받고 100억이면 100억을 3년을 계산하면 11년을 살아야 되는데 8년을 먼저 살고 나중에 3년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법무부 관계자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3년을 먼저 살든 8년을 먼저 살든 건 법무부 재량이다. 그러니까 100억을 까기 위해서 3년을 먼저 산 것으로 법무부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3년 살았으니까 이제 김경준은 아주 돈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100억이 까진 거예요. 3년을 살았으니까 그걸 법무부가 인정을 해주면. 네. 그럼 나머지 8년형인데 이렇게 되면 김경준은 100억 벌금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깠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것이 네. 100억은 우리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정부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억을 안 내고 미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100억이라는 것은 3년으로 쳐서 다 깐 걸로 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형만 사면 되는데 형을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 살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꼼수가 또 나온 거죠. 네, 어떤 검수가 나오는 겁니까? 그 전엔 2009년 3월 25일인가요? 그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감옥을 살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추방하는 경우에 네. 그 전에 심사를 합니다. 외국인 시민권자인데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네. 외국인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3년도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최근에 변화된 국제 환경에 맞춘 법이에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너는 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 범죄 행위가 막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교 분쟁으로 가진 않겠죠. 중국인을 딱 찍은 게. 언론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목하지도 않는데 중국에서 주목할 리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거 못 알아듣게 중거인 이게 중국인이라고 하는 중국어 표현입니다. 중국 언론이죠. 중거인. 네. 중국어를 좀 하시네.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감옥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나라로 추방시켜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 한국에서 잘못했어? 내가 보니까 잘못한 거 없어. 그럼 바로 석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감옥을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추방을 할 때는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는데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한 9명 정도의 일정 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차관이 위원장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 장관도 임명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임명하고 그러는데 그 심사위원회 꾸리는 순간 이 심사위원회 판단은 객관적이 되기 때문에 눈치가 보게 되죠. 그 법무부 장관이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어렵죠. 거죠. 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법이 2009년 3월 25일 날 네. 자그마치 5조에서부터 10조까지 5, 6, 7, 8, 9, 10 6개 항목이 싹 제외가 돼요.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네. 규정이죠. 그게 삭제가 되면서 제가 법을 다룬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전에 그랬죠. 지금도 법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 그런데 이렇게 6개 항목의 조항이 사라지는 것은요. 네. 거의 법 제정 수준이에요. 개정이 아니라. 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누가 발의했나 또 봤더니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입법 발의했어요. 아. 정부가 입법 발의하는 거는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도 한 13단계의 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네. 무척 복잡한 거예요. 음. 그러면 2009년 3월 25일 날 네. 끼어들으세요 이제. 그럼 2009년 3월 25일 날 발의되려면 2008년에 시작했다는 얘기. 2008년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 2008년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2008년 취임했죠. 이 꼼수의 치밀함. 예, 꼼수의 달인들이에요. 진짜 김병만인가 누구 달인 있잖아요. 코미디 프로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원래는 굉장히 어렵게 추방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심사가 까다롭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고쳐서 어떻게 바꾼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죠. 근데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면. 꼼수의 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잖아요. 이 꼼수의 치밀함.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감옥을 살고 있는 사람을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단독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곧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3년을 살았는데 예. 3년을 산 걸 8년 중에 일부로 칠 거냐, 예. 100억을 깐 걸로 칠 거냐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판단하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을 추방할지 말지를 굉장히 어렵게 돼 있었는데 그걸 그렇죠.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결정한 것도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추방이 아주 간단하게 됐네요. 그렇죠. 추방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9년 2월 17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보면 제가 머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편집해 주세요. 그때 박영선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죠. 이게 김경준을 상대로 한 법안 아니냐. 네. 염두에 둔 법안. 그때 답변 안 해요.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얼마 전에도 대정부 질에서 박영선 의원이 또 같은 질의를 해요. 네. 이거 김경준 해외 추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3월 말인가 했었죠 아마. 예. 네. 추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럴 계획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예. 계획은 그런데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왜 자꾸 추방하는 게 대수냐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추방되는 순간에 미국 재판에서 자기 돈을 지키려고 하는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잖아요. 네. 김경준이. 미국에서 돈이 여유가 좀 있어요. 자기 재산권 압류된 것도 다 풀렸고. 그럼 미국은 법적으로 금보석을 허용하는 나라예요. 돈 내고 나올 수 있죠. 돈 내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미국으로 가는 순간에 김경준은 자유의 몸이 됐다고 보면 딱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에리카 김이 온 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에리카 8년을 살려고 미국에서도 추방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나가는 순간에 한두 달 정도 심사 기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금보석으로 나오려고 하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한 얘기인데, 에리카 김이 그쪽, 그러니까 저 한나라당 측과, 네. 일정하게 협의를 해갖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증후가 발견되는 게, 에리카 김이,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죠. 예, 이런 에리카 걸. 김이, 우리 민주당 측 관계자들, 과거의 민주당 측 관계자들, 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동영 측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모 인사하고, 아, 그래요? 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군요.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동영 측에서 의원 측에서 들으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정동영 의원과는 결별을 했습니다. 과거에 정동영 과거에 측 정동영 의원 인사. 측에 서 있던 분. 인사. 지금은 결별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보호막을 한번 쳐주고. 네, 한번 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BBK에 올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올인한 것이 내 지난 2007년 대선 때 큰 패착이었다. 이렇게 정동영 라고 스스로 말해버렸죠. 스스로 말해버렸죠. BBK가 네. 이렇게 뜰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또 공격했잖아요. 네. 정동영 의원 혼자만 살자고 꼬랑지 자르는 겁니까? 나는 지금 재판 중인데. 그 꼬랑지는 정몽주 전 의원이죠. 꼬랑지란 표현 안 썼어요. 혼자만 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직격탄을 날렸죠. 네. 그러니까 또 만나갖고 2시간 동안 뭐 그런 뜻이 아니었었다. 그 사과문에 대한 그런 뜻이 아니면 뭡니까, 그럼? 그 반성문에 대한 입장을 올리겠다고 아직도 안 올리고 있어요. 안 올리고 있는데. 오해네.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정동영 최고위원과도 무척 친해졌어요. 제가 야인 생활 한 3년 하다 보니까 모두하고 다 친해집니다. 누가 당권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모두에게 줄을 서 있습니다. 아유, 오늘 현충원 갔는데요. 근데 어떻게. 잠깐만요. 오늘 현충원 갔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 됐고 현충원 갔잖아요. 네. 손학규 대표한테도 절을 열심히 하고 인사를 크게 하고 박지원 대표 있잖아요. 다음에 당권에 유력한 분이에요. 박지원 대표에게도 또 막 저쪽으로 가는 걸 쫓아가갖고 눈도장 찍고. 예, 눈도장 찍고 그랬더니 BBK 이건 무혐의 돼서 축하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누가 노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고 봤더니 정세균 대표가 또 얼른 가서 인사하고. 자기하고 친한데, 저놈이 손학규 박지원한테만 인사를 해? 그거 딱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누가 뒤에서 등을 딱 들려보니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네 분에게 줄을 다 잘 쓰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정봉주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 어쨌든, 정동영, 전 그분하고 대표하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쪽을, 에리카. 예, 그분이 법을 좀 아는 분이고, 저하고도 아주 친하고 사람도 참 괜찮은 분인데, 계속 연락을 하고, 이쪽에서 진행되는 한국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다시 사실은, 이 수면 위로 올라올 문제인지 모르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김경준, 에리카 김, 이 두 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정세를 잘 그래서 못하겠죠. 당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한 겁니다. 제가 이제 비공개 스토리를 이제 계속 밝힐 텐데,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들어올 때는 그분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징후구나. 그렇죠. 이때까지 몇 년간 계속 연락하던 사람. 하고. 근데 한국에 들어갔는데 예. 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안 했다.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분하고 왜 연락하는 게 왜 의미가 크냐면, 김경준 어머니 모친께서 네. 김경준 수발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러고 있었죠. 한국에서 이제 감옥 왔다 갔다 하면서 면회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분이 계속 도와줬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은인과 같은 분이야. 근데 그분에게 연락을 안 하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오면서. 처음으로 오면서 그 사건이 이후로. 그러니까 한국에 연락 온 날 내가 딱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락하고 지낸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하고 있었죠.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요 딜이 있을 동안 양쪽으로 하고 있었구나. 양쪽으로. 원래 양수겸장 아니 원래 그렇게 했죠. 예, 불안하니까. 예. 어느 쪽이 자기를 살려줄지 모르니까. 그 미국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리스크 높은 쪽 하나 하고 그다음 좀 안정적인 쪽.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는 게 미국 애들 특징이에요. 아니 그건 뭐 이해갑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냐면 어느 쪽이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살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를. 살기 위해서. 그래서 네. 연락을 하다가 그러면은 아, 내가 한국에 들어간다 하면 좀 봅시다. 이게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고 한국의 복잡 미묘한 잔머리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이쪽에다가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죠. 나 한국 들어가니까 한번 좀 보자. 그러면 한국 들어오면 당신 지금 잡혀갈 텐데 막 걱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해석 방송을 못 해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을 안 하고 들어와서 자기도 좀 미안했겠죠. 한편으로는 또. 아, 근데 그 미국에서 살아갖고 우리들하고 좀 틀려요. 우리들 이 그 뇌구조는 복잡하잖아요. 미안하다기보다는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요. 아, 이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쪽하고 딜하면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게 가족들 뭐 면회하고 뭐 등등 할 때도 또 계속 연락을 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예, 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게 이제 첫 번째 증후고. 그럼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하네요. 예, 첫 번째 증후고 두 번째는 김경준 모친이 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요것도 언론에 보도 안 된 거네요. 예. 안 한 거죠. 이런 의미 있는 방송 아니면 얘기 안 해요. 네.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뭐. 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하면 건강이 무척 안 좋아지셨어요. 부친이? 아니, 예, 모친. 모친이. 아, 모친 스스로. 예. 그리고 모친도 건강이 안 좋아졌고 그 노인네가 혼자 수발 오래 들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 계신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예.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그렇죠.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증후가 네. 그러니까 이제 김경준 누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 터인데 김경준이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어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에리카 김이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금기에 가까운 얘기였었어요. 그랬나요? 그러면 저는 계속 떠들고 다녔는데. 누나가 네. 동생을 소개했는데 네. 결국 동생이 지금 어떻게 됐죠? 감옥 갔죠. 인생을 완전히 아. 쫑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의식도 좀 있겠군요, 스스로. 원죄의식. 원죄의식. 원죄의식 있죠, 원죄의식. 원인 제공자예요, 누나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결자해지 풀어야 된다. 아. 그 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8년 징역 받은 거를 무죄로 석방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낸 방법이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췄고 다 이 딜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우리가 추정한 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 이상하게 맞아 떨어지죠. 제가 이렇게 뭐 내공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미래하고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잘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배는 더 잘하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이제 지금 길게 얘기하셨는데 100억 맞고 8년 먹었는데 예. 100억은 3년으로 까졌다. 그렇죠. 까졌고 그것을 8년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 100억 벌금을 먼저 깐 걸로 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고 예. 재량이고 그리고 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예. 우리나라의 수감자들을 추방하는 법안을 이미 2009년에 몰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다 바꿔놨다. 바꿔놨는데 2009년 3월에 바꾼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 자그마침 몇 개월 동안 준비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취임 직후부터 예. 이 BBK 사건은 계속해서 이걸 전담해서 고민하는 팀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정도로. 그리고 김경준과 이 BBK는 최고로 아프고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제대로 미국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예. 이미 취임할 때부터 요건 요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법안이 그때 바뀌었고 3년 지나니까 에리카감이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추방을 위한 준비들 다 만들어 놨고 예. 그거를 그래서 아마 추방될 것이다라고 이제 2달 전에 예언하셨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어요. 근데 2달 전에 이게 보니까 요즘 언론보다 더 그 힘이 센 게 페이스북 이게 SNS 아니에요? 네. 이미 트윗에서는 정봉주가 어마어마한 유명 인사가 됐더라고. 트윗에서는 다 알아요. 김경준 추방되는 걸. 자, 이거 말고 예. 요것은 그러니까 그 BBK를 그래서 얼마나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김경준은 머지않은 시점에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 빨리 추방시키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를 것이다. 타이밍을 보겠죠. 예, 타이밍.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추방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추방을 안 하면 거꾸로 에리카 김이 다시 변심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안에 저는 올해 안에 추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에 추방이 안 되면요. 감옥은 계속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쪽에서는 이미 김경준 입장에서는 난 곧 추방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그것은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언제쯤이면 난 석방될 것이다. 근데 석방 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감옥 살고 있어. 제가 감옥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언제쯤 석방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계속 살고 있으면요. 미치는 거죠. 그 다음날 하루하루가요. 네. 일일이 여삼추가 되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3년 같아요. 진짜 징역이 지긋지긋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준에게는 이미 추방의 카드가 주어졌고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이게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마음은 이미 미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빨리 안 내보낸다? 사건이 커질 수 있죠. 이 꼼수 3대는 계획이에요, 이게. 꼼수 3대는 계획. 이미 3년 전에 다 계획됐던 게 이제 실행. 저는 그 해외 수용자 무슨 그 심사위원회 그 법 개정되는 걸 보고요. 그리고 또 정부 입법 발의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 정교한. 예, 정교하더라고요. 꼼수가요. 원래 항상 제가 주장합니다. 불법은 성실하다고. 불법 성실하다고. 진짜 성실한 분들이에요. 이 각하는 정말 존경할 역사에 남을. 그런데 이제 BBK와 관련해서 그 본질적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BK와 관련해서는 다 종결이 됐어요. 그렇죠. 거의 다 법적으로는. 법적 다 종결이 돼 있고 이제 김경준과 에리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김현미는 무죄가 됐죠. BBK 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김경준 변호사인 김정술 변호사도 무죄가 됐죠. 네. 형사 사건은. 그럼 민사 사건이 지난주 목요일 날 시사인이 무죄가 됐고. 무혐의죠. 네, 무혐의죠. 기각됐죠.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네. 검사가 사건 안 된다 이거. 검사가 돈 내라라 그러니까 돈 줄 필요 없다. 네, 그래서 그렇죠. 사건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너네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김정술 변호사 이번 주 그 26일 날 화요일 날 네. 김정술 변호사 무혐의 됐고 저도 그 사건은 무혐의 됐죠. 무혐의 된 거죠. 네. 민사. 근데 무혐의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의 본연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메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갖고서 얘기를 그건 시사인 이야기고.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거. 제 얘기 판결 이렇게 해놨어요. 네. 메모를 갖고 있고 검사의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대해서 네.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그 인신 공격과는 달리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볼 수 없다. 정당한 비판이다. 말 잘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었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징역 1년을 때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게 대법원 가 있죠. 대법원에 가 있죠. 그래서 민심 계류가 지금 2년째인가요? 2년 정도예요. 지금 3년이죠. 이렇게 긴 형사 사건이 없어요. 그게 판결 안 내리겠다는 거죠, 지금은. 판결을 못 내리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적 영향이 점점 커지니까. 아니죠. 정치적 영향도 없는데 판결을 내려서 키워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BBK 사건이 전면으로 떠오르거든요. 만약에 어제 어느 자리에 갔더니 아주 예리한 정치평론가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판결하면 정봉주를 키워주는 건데 당연하죠. 정봉주를 키워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은 BBK와 관련된 사건의 핵심된 어떤 주장들. 예. 이거 의원님이 하신 거고. 그렇죠. 그 재판으로 가장 크게 지금 예. 형을 받은 것이 예. 본인이고 나머지는 다 무죄 아닙니까 지금은. 예. 해결 안 된 사람이 혼자예요, 혼자. 그러면 예. 다시 한번 BBK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예. BBK 다 눌러놨는데. 그렇죠. 예.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죄를 때릴 수도 없고 감옥을 보낼 수도 없고. 네. 무죄를 때리자니 사건이 커지고. 무죄를 때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시소 게임 같이 돼갖고. 그렇죠. 그렇다고 실형을 때리니 정봉주를 키워주는 거고. 그리고 또 말이 안 되고 사건. 어제 이제 그거 논쟁이 붙었어요. 두 평론가가 한 명은 국회의원이고 이제 한 명은 평론가인데 평론가가 정봉주를 그렇게 키워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라 하냐면 정봉주의 성향상 키워주면
내년 대권에서 지가 대권 나간다고 벌떡거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야권이 분열될 수 있으니 정봉주를 지금 때리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한참 웃었는데 어쨌든 이 BBK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어 예. 왔고 그것은 취임 직후부터 준비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모르는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재산 분쟁이 나지 않았나 싶은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해 왔던 처남 김재정 씨 사망했죠. 이분이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분의 재산 유산이 전부 다 그 부인에게 갔어요. 자식에게 안 가고 보통은 그 상속세 때문에 나중에 또 2번 상속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식하고 부인에게 골고루 가는데 자식에게는 안 가고 부인한테만 갔어요. 부인한테만 갔죠. 그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그 부인이 5%를 뚝 떼가지고 청계재단에 줬죠. 뜬금없이 청계재단에 냈어요. 청계재단에.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회 환원을 위해서 설립하신 사위를 내세워서 그런 재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단에 갑자기 아무 상관없다고 했던 다스에 다스에서 돈이 나와서 BBK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다스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이면 BBK도 이명박 대통령 거다라는 논란이 됐던 그 회사의 지분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갑자기 희한하고 청계재단에 5%가 갔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설명 들어가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도대체 BBK 사건 느닷없이 지금 왜 임기도 1년 반씩이나 남았는데 BBK 사건을 왜 저렇게 빨리 신속하게 그 주위에 있는 가지를 쳐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무리하게. 무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보면은. 그래서 서태지까지도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서태지 사건까지도? 근데 이렇게 이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임기는 1년 반 남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레임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부에서 정권을 바치고 있는 기획팀들, 전략팀들은 내부에 심각하게 경고등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인 BBK 사건은 지금 빨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힘을 잃어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더 힘을 잃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것과 연루되어 있는 아직 미해결된 사건들을 정리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임기 말 되면 가족하고 측근들 비리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근데 가족하고 측근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BBK까지 터져버리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다스 지적을 하셨는데 BBK 사건의 축은 이렇습니다.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과 처남인 김재정 소유죠. 그 땅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 도곡동 땅을 그리고 현재 감옥을 살고 있는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 이분은 포철에 그 땅을 팔 때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라고 하는 전표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본인 주장은 그렇죠. 아니 그런 주장을 해서 자기한테 이득될 게 없는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표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자료에 무척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 누군가 봤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카피본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추정할 수 있죠. 방송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추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도곡동 땅이 팔아서 그 돈이 다스에 투자가 됐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분명합니다. 여기 분명하죠. 그다음에 또 다스에서 BBK에 190억을 투자했어요. 그중에 50억은 돌려받았고 140억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김경준, 에리카 김을 상대로 해서 140억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데 다스가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스가 지금 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도곡동 땅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거면 다스도 이명박 것이고 BBK도 이명박 대통령 거다. BBK도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BBK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상은과 김재정 두 분 형과 처남의 것이다. 근데 김재정 처남이 돌아가셨어요.
한 30몇 프로 지분을 갖고 있었죠? 40, 40몇 프로. 48%인가? 예, 48%인가 지분을 갖고 최대 있었는데 주주였어요. 그 돌아가시면서 아들들한테도 상속하고 부인한테도 상속하고 그럴 터인데 그게 정상인데. 정상인데 부인한테만 상속을 했어요. 오로지.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만약에 김재정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차명으로 소유하고 추정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김재정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언젠간 달라 그럴 터인데 당연하죠. 아들한테 가면 조카는 좀 가깝지만 부인은 그 처남 댁이기 때문에 먼 거거든요. 이거 나한테 상속시키면 상속세도 훨씬 더 많이 냈을 거예요. 사실 처남댁은요 다른 남자가 결혼해보면 완전 무관해요. 그렇죠. 예. 네. 나한테 오면 이 재산을 온전히 지킬 것이다. 음. 라는 판단으로 자기에게 상속해 놓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라고 거죠. 하는 소설을 쓸 수 있는 거죠. 소설이죠. 네. 네, 소설을 쓸 수 있는 거죠. 극악무도한 소설이죠. 그런데 자기가 상속을 온전히 받았어요. 상속세 다 내고 이 지분의 5%를 이명박 대통령이 출연한 네. 사회재단이라고 하는 청계재단에 5%를 냈어요. 네. 5%를 내므로 인해서 형인 이상은과 청계재단 5%를 합하게 되면 다스 지분의 50%가 넘게 되는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가족애로 가죠.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의 직계 가족으로 가는 거죠. 청계재단과 이상은 형의 결정권이 다스에선 그 과반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난번 우리 김원준 총수께서 지적했지만 5% 갖고 있는 청계재단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예.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김재정 아니 그 다스에 대해서는 소설이 아니죠. 5%를 갖고 있는 청계재단이 결국은 다스의 모든 영업 결정을 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거는 이제 그 팩트고요. 팩트죠. 팩트고 소설 한번 써보자면 예. 김재정 처남 김재정 씨가 예. 사망하면서 이것이 만약 소설이니까 예. 이런 소설 한번 써보죠.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 쓴 다음에 소설입니다 그래요. 일단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차명으로 맡겨놨는데 네. 이것을 자기도 대가를 치렀단 말이죠. 막 예. 끌려다니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고생했다는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 입으로 내 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예. 이거 그럼 내가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와이프한테 다 물려주는 거겠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와이프한테 물려줬습니다. 예. 그런데 내놓으라고. 그거 내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줄 수 없다. 그러면 공개해봐야 사실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에서는 예.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딜이 일어났 재산 분쟁이 벌어졌는데 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 야 그럼 5%만 내놔. 할 수 없다. 내가 42% 먹어라. 43% 예. 먹고 5%만 내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재산을 뜯기고 예. 40몇 프로는 뜯기고 5%를 떼와서 어디다 꽂아야 되는데 예. 이때까지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한테 줄 겁니까? 자기가 예.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없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정봉주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공중에 날릴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예. 이 재단이라고 하는 예. 사실은 사회 환원했다고 하는 거기다가 갑자기 지분을 5%팍 꽂아버린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그 소설이 그 사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엄청난 꼼수인 거죠. 그리고 네. 그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꼼수에 꼼수로 고민하다 도저히 해법이 안 나오니까 청계재단에 꽂은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걸 이제 기부라고 포장을 한다고 쳐보죠. 예. 기부라고. 다스가 놀라. 다스에 아니 기부를 누가 회사 지분으로 합니까? 기부를 하면 현금으로 하거나 하지 경영 참여하라는 예. 기부가 있어요. 지분을 그러니까. 가져가서. 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 이상의 방법이 없죠. 안 그러게 되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처남 댁이 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였다면 예. 소설을 써보자면 예. 갑자기 다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예. 갑자기 처남댁이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김영민 교수는 한 번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이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저희가 더부살이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BBK 특집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저거 그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의미 정리는 예. 저희가 다음- 조금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럼 BBK 다 얘기한 거 그 다른 평론가들이 얘기한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럼 BBK를 네. 딱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서태지 이지아 건이
소위 BBK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추정은 예. 그 발언이라고는 법무법인의 과거를 봐서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개연성이 좀 있다. 그런데 그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최근에 BBK와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 여러 가지 꼼수. 네, 그 중에 그 김경준 추방건, 이 추방건은 이 법이 제정되고 정비된 걸 보면 벌써 2008년에 준비된 거다. 2008년서부터 준비됐고. 그리고 지금은 정리 작업이 끝났다. 그 법적 정리 작업이고. 끝났고. 그다음에 재산 정리 작업이 있었는데 재산 정리 작업은 이제 BBK에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 다스하고 관련된 도곡동 땅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스의 소유가 처남과 형에 갈라져 있었는데 처남 지분이 부인한테 가면서 이상하게도 부인 지분이 그중에서 5%가 청계재단으로 갔는데 이게 아마 재산 분쟁이 나서 그렇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어떤 그 개연성과 그 소설적 측면이 있다.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 올해 상반기에 BBK 관련해서 많은 정비가 일어났다. 그리고 BBK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그 또 그 점을 이 꼭지점을 딱 찍은 게 시사인 민사소송이 무혐의로 끝났죠. 김정수 변호사 무혐의로 끝났죠. 저도 무혐의로 끝났죠.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그 내부에서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BBK 팀이 제가 보기엔 계속 있어 왔는데 정리하는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BBK 건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정치 시즌 아닙니까? 난리 난다. 틀림없이 BBK 건 다시 부상하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이 보장할 수 없다 안전을. 그렇죠. 그래서 올 상반기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그리 정리하는 사이에 서태지 이지아 건도 같이 연결되어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BBK가 이제 이렇게 심각한 것 중에 하나 이제 또 하나 지금 지적하지 않은 게 BBK 사건이 불거질수록 민주당에서 가장 저평가된 우량주 정봉주가 뜰 것이다. 세상에 경천동지 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봉주가 뜨는 것을 막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는 딱 저희가 5분 남았는데 스튜디오 빌린 시간이 5분 남았는데 5분 이내에 이 저정리를 하죠. 재보궐선거를 딱 이때까지 언론에서 막 온갖 소리 다 나왔는데 그런 거 말고 정봉주 시절을 딱 5분 만에 정리해 주시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이미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4.27 재보궐선거가 지나게 되면 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앞으로 전거의 보도처럼 나올 게 지도부 사태는 벌써 나왔죠. 대통령 탈당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선을 긋자.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는 침몰하는 타이타닉보다 미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사람들 다 유시민 장관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진짜 티나지 않는 피해자가 누구냐면 박근혜 전 대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왜 그렇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그 춘천도 방문했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듯이 하면서 강원도를 갔습니다. 이거조차도 강원도민들이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신 아니야 당신 할머니가 와도 안 된다 이거는. 두 번째가 재보궐선거 들어가기 전에 유럽 3개국 특사 제안을 수락을 했어요.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면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특사 자격을 수락을 하면서 추락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어요. 추락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한 2, 3% 정도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율도 1.7%가 또 올라갔어요. 그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추락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막고 한나라당과 손을 잡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표가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잡은 것조차도 이제 당신의 정치적 판단과 당신이 내다보는 앞날에 대해서 당신이 옳지 않았음을 국민들이 이번에 입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표가 몰락하는데 옆에서 살짝 잡고 같이 몰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그거를 희망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지 않죠.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실질적으로 재보궐선거 전에 만약에 손을 잡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표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수혜자가 또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반하겠다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명박 손을 대통령이. 잡은 정도가 네. 새끼 손가락 정도 살짝 거친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스가 계속 나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표는 살금살금 기스가 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당의 리더십을 복원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유시민 대표는 뭐 상당히 내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고, 앞으로 민주당은 야권 연대,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민노당이 제1 대상이고, 제2 대상이 진보신당, 제3 대상이 국민참여당. 일하는 정도로. 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입니까?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노동당하고는 지난 6.20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연대를 해갖고 성공을 보지 네.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성공했죠. 이번에도 성공을 했죠. 네. 실질적으로 그 순천에 계신 주민들이 서울시장 때 민주노동당이 양보한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표심으로 갔는데 그 김해 을에서 국민참여당은 매번 후보 단일화 할 때마다 자기 주장을 하다가 자기 떡만 챙겨가는 정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대중들에게.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죠. 네. 그게 이번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김태호가 잘한 것보다도 민주당 지지하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올인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 뭐 이 건에 대해서 참여당 예. 유시민 대표는 비판받는 게 예.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결과야말로 민주당이 가장 원했던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쫀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치사하냐, 네. 민주당도 생각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가 내려가고 저도 같이 갔었죠. 당 지도부 제가 미래 권력이니까 내려갔는데 설득이 안 될 정도로 미치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상층부에서 물리적 결합은 됐지만 하층부에서 야권 연대라고 하는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다. 왜 분노했다는 겁니까? 왜 분노한 건 국민참여당으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단일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저쪽이 끝까지 주장을 했고 우리는 양보하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죠? 아들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라고 하는 게 그 뭐 솔로몬의 지혜인가 뭐예요 그게? 그 친모하고 계모가 그럼 아들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자라고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국민참여당이.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일화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시민사회운동단체까지도 껴있는데 시민사회운동단체 빠져라 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땡깡을 놓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을 지도부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설득을 못해요 더 이상.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가 이 건으로 인해서 받을 비판은 또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중요한 얘기했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일단.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고소해 하는 것 역시 누가 고소해요? 고소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쫀쫀한 사람이 일부 그런 사람이 있고 민주당이 대의를 그래가지고 지금 그 2대 자 김해을은 지고 나머지 두 곳이 이기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김영민 교수님, 제가 강원도는 어제 낮에 전화 왔을 때 강원도는 이 정도면 10포인트 차이로 벌릴 것이다. 아니 그 분당은 10포인트 차이로 벌릴 것이다. 근데 출구조사 10포인트인데 실제는 3포인트 났죠. 예. 강원도 또다시 전화가 왔길래 5포인트에서 7포인트다. 근데 4.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거 적중했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누가 물어보길래 순서대로 얘기했죠. 최문순과 아니 저 김영민 교수 얘기하셨는데 최문순과 손학규와 그리고 김해순으로 유리하다. 김해가 제일 불리하다. 뭐 그렇게 저도 예상했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죠. 김어준 총수가. 내가 저쪽에 했죠. 의원님 한 게 아니라 두 분 다 애간 적중했어요. 똑같았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적중했어요 하고 바로 빠지시네. 제가 더 적중했어요,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예의주시하게 보는. 요거까지 끝내고요. 예. 민주당도, 소갈머리 하고는. 예. 밴댕이 소갈머리다. 그건 이제 김어준 총수의 생각이고, 지금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소하게 생각하고, 내부에서 신나 죽겠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통스러워요. 이봉수 후보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고통스럽죠. 이봉수 후보가 떨어진 거는 설사 국민참여당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선된 사람이 누굽니까? 김태호. 이봉수하고 국민참여당이 아무리 미워도 김태호보다 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대목은 이거예요. 분당을 해서 이건 아무 평론가들이 안 보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분당을 해서 출구조사 9.7%를 이겼어요. 네. 근데 실제는 3% 이겼어요. 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 차이는요. 이제 그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하는 분당을 해서조차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전엔 민주당 얘기를 못했어요 거기서. 출구조사하는데 민주당 찍은 사람 당당하게 나 민주당 찍었어 하면서 큰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해놓고도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전에는 보면 출구조사 보면은 정반대였죠. 야당이 적게 나오고 여당이 높게 나와요. 여당은 뭐 당당하니까.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출구조사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내부에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갈아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라는 것에 이 의지가 표출되었다. 그 분석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김해을에서 끝내줄 시간도 다 됐는데. 저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속으로는 그것까지는 제가 들은 바로는 확실합니다. 예. 네. 절렬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 시간이 아깝네. 다음에는 시간 좀 늘려가지고 예. 이 꼼수를 또 치밀하게 그러면 매주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한 번씩.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분석한 얘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어. 왜 해 또? 대권 주자로서 위상을 그 뭐 격상시켰느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예. 딴 데서 안 하는 얘기만 9.7%와 3%의 차이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박근혜의 위상이 몰락하고 그 있다. 민주당 좋아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안 좋아하고 있으니까. 좋아하고 있죠.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첫 방송인데 저희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잡혀가기 전까지는 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예. 네. 이거 출연료 없다는 얘기도 꼭 해주시죠. 출연료 없고요. 저희가 돈 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뵐 수 있기를. 김영민 교수 인사하시죠. 네. 예, 저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같이 배드민턴 친다면서 봉도사 아저씨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살면 어떡하냐고. 아유, 싫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젊은 엄마가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우리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내린 결론이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있는 차원을 떠나서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이 힘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레임덕의 큰 특징이 뭐냐면 국민들이 철저하게 정권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임덕이 그냥 이 정권의 권력 그 내부에서 그 힘이 빠지는 이런 현상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는 거 보니까 레임덕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뿌리까지 깊게 들어왔구나. 그때 제가 사실은 재보궐선거에 압승이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어 있으니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게 이제 각하께서 그동안 쭉 쌓아온 예. 꼼수. 예. 이것이 이제 누적되어서 업적이죠. 네, 업적이. 업적이 빛을 발하는 거죠. 예. 꼼수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일반인들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인가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의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른이라고 하는 곳이 이지아 그 변호를 이혼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BBK 사건도 이명박 측에 서서 계속 변론을 하던 그렇죠. 기업이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특히 정부와 대법원 관련 이 재판을 싹쓸이 해갖고 제일 큰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김현장도 2010년에 상반기에는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1위 했어요. 1위 했더라고. 근데 그래서 쭉 들어봤더니 김재정 그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네. 김재정이 도곡동 땅의 소유자 아니에요? 네. 우리는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고 하는데 이명박은 그 땅 내 거 전혀 아니다. 네. 우리 처남 거다. 네. 그래서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것도 김재정 측에 서서 바른이 변론을 했고.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BBK 연루 사건이죠. BBK 연루 사건이죠. 그리고 뭐 이제 KBS 정현주 해임 부여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네. 그다음에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할 때는 그 김영호 국회의장을 또 변론했고. 네.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때도 뭐 있나요? 촛불 집회 때 왜 상인들 연합이 예. 촛불 단체들 상대로 맞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네, 그것도 예. 정부 측에서 한 거죠. 정부 측 사이드에 변호한 거죠. 그것도 발언해서 했어요? 그것도 발언해서 했어요. 발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질 말든지. 발언과는 전혀 다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BBK와 서태지 쪽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티즌들 중에서 누가 이걸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고 그렇죠.
발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누수시켰지 않았을까. 그래서 발언에서 양쪽의 변론을 다 알고 있고 정확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BBK 사건을 누를 수 있는 이 소스를 갖고 있는 것은 발언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대단히 개연성 높은 추정인 것이. 개연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공개 재판도 아니었고 말이죠. 공판도 아니었고 말이죠. 거기 그러면 양쪽의 변호사하고 판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쪽 변호사는 모른다고 하고 판사도 몰랐다고 하니까 남는 건 이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기자들이 우리가 이제 딴지일보도 마찬가지고 어떤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기들만 내는 특종을 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B가 도박했다. 이거 스포츠서울에서 아마 추적했었죠. 그때 후속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특종을 했는지. 그렇죠. 이번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원래 모든 특종은 후속 기사가 자랑할 찬스가 왔거든요. 후속 기사가 확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종인데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게 어느 정도 특종이냐면요. 20대는 서태지를 지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20대. 이름만 알죠. 이름만. 서태지를 아는데 그 옛날 그런 광고도 한번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서태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기차역에서 서태지가 옆에 앉았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서태지입니다. 아, 그래? 서태지인데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보면서 서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태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서태지라니까 이상한 아저씨네. 그러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CF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가 서태지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나니까 서태지가 누구냐고 음원을 다운받고 보다 깜짝 놀라갖고 서태지 CD가 지금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특종인 사건이거든 이게. 근데 이게 특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지아 씨 측에서 이걸 흘릴 이유가 없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BBK 사건 관련해서 자금 횡령에 대해서 공범이다 김경준과 이거에 대해서 기소 중지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소 유예가 아니라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배 중이었었죠. 수배. 그렇죠. 수배 중이었는데 와갖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배 중이라는 건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죠.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니까. 종결된 게 아니죠. 다음 정권이 만약 야당이 잡으면 불러들일 수 있는 거죠. 불러들일 수 있고 뭐 수배 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순간에 검거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배 중인 기소 중지권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이 하나 있었고 기소 중지권은 들어갖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가 조작 횡령은 동생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난 모른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BBK 소유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거짓말이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검찰이 대응을 했냐면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은 이미 동생이 중형을 살고 있고 본인이 뭐 반성을 하는지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기소 처분한다. 그다음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뭐 불구직자인가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것은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뭐 이게 흐지부지 하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에리카 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사건이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럼 에리카 김은 도대체 받아갈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받아갈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한국에 안 들어오면 자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받을 게 아니에요.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와갖고 보면은 주가 조작 횡령에 대해서는 동생이 더 나쁜 놈이다. 동생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동생은 나쁜 놈이라고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도대체 받아올 게 뭐냐? 그래서 봤더니 김경준이 2심 재판 때부터 나를 미국으로 좀 추방시켜 주십시오. 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에리카 김이 들어오면서 김경준을 미국으로 추방시키려고 하는 이 딜이 법무부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셨죠. 그렇게 추정을 했죠. 예언을 하셨죠. 추정을 하고 법무부 내규나 이런 걸 들여다봤더니 8년에 100억 추징금을 받았는데 100억 추징금을 안 내게 되면 뭐 복무형인지 이런 노역을 살죠. 복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복역의 최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해서 뭐 하루 5만 원인가 10만 원 그렇게 까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최대 아니라 기간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100억이면 3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징역을 살면 100억이 다 까지는 다 거죠. 까지는 거죠. 200억에도 까지는 거고. 네, 그런데 네. 보니까 김경준이 3년 넘게 살았어요 벌써. 네. 100억 까졌어. 아예 안 까진 거지.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8년 징역을 받고 100억이면 100억을 3년을 계산하면 11년을 살아야 되는데 8년을 먼저 살고 나중에 3년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법무부 관계자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3년을 먼저 살든 8년을 먼저 살든 건 법무부 재량이다. 그러니까 100억을 까기 위해서 3년을 먼저 산 것으로 법무부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3년 살았으니까 이제 김경준은 아주 돈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100억이 까진 거예요. 3년을 살았으니까 그걸 법무부가 인정을 해주면. 네. 그럼 나머지 8년형인데 이렇게 되면 김경준은 100억 벌금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깠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것이 네. 100억은 우리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정부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억을 안 내고 미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100억이라는 것은 3년으로 쳐서 다 깐 걸로 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형만 사면 되는데 형을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 살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꼼수가 또 나온 거죠. 네, 어떤 검수가 나오는 겁니까? 그 전엔 2009년 3월 25일인가요? 그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감옥을 살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추방하는 경우에 네. 그 전에 심사를 합니다. 외국인 시민권자인데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네. 외국인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3년도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최근에 변화된 국제 환경에 맞춘 법이에요. 남북 문제를 경색시키고 전쟁의 위협이 생기는 것처럼 상황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뭐 슬그머니 또 군이 들어온다든지 아무리 세상이 지금 21세기고 민주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독재자들의 꿈은 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0.001%의 가능성이지만 영어로 하면 in case of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최악의 뭐라고요? 경우에 인케이스 오브? 아니 실제로 예, in case 영어 하면 in case 뭐 이런 경우에 실제로 친위 구태타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친위 구태타라면 803 쪽에 네. 어떤 점쟁이가 전쟁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다. 예. 이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하지 않았어도 예. 제 발달된 촉으로 기초해 보면 이렇게 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독이 오를 수가 있어요. 남부 관계를 경색시킨다. 경색시키고 그 와중에 그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비상한 상황 속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늘 꿈꾸고 그때 당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늘 기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북풍 소위.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연장이 된다면 우리 그 방송은 계속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친위구대타가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이 방송은 끝납니다. 셋 다 어디 슬그머니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친위구대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촛불을 자제하고 좀 차분하게 정권 교체를 기다리자. 너무 이명박 열받게 하지 말고. 의원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출발해보죠. 서태지 예. 이지아 건으로부터 BBK를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일어난,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일어난. 예, 근데 네. 이번 서태지 이지아 그 이혼 사건을 보도하면서 저도 이제 연예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건을 봤죠. 아는 연예인 있으세요? 아는 연예인이요? 있죠. 김어준, 김용민. 알고 편집하고요. 예. 아니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나 해갖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네. 열심히 기사를 보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도 오고 트윗에 글이 올라왔는데 처음 트윗에 저한테 이제 멘션하는 글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의원님 BBK 시사인 사건 무죄 나온 걸 네. 무혐의 나온 거를
덮으려고 서태지 사건이 터졌다는데요. 이 정권이 정말 이럴 정도입니까? 일단 뭐 그동안의 꼼수로 보면 예.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거 바로 분명하죠.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묵살했죠. 네. 그랬더니 아는 우리 팬카페 회원들이 몇 명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 시간까지 쟀어요. 서태지 이자 사건이 터지고 아니 그 BBK 시사인 보도 내용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게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민산이니까 뭐 무죄 이런 표현은 옳지 않고 무혐의 이런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기각이 됐으니까 돈 낼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희들은 정당한 보도를 했다. 시사인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30분 있다가 서태지 이자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은 BBK 사건을 덮기 위해서 서태지 이자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이 얘기하고 말겠거니 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예. 그런 연예계 큰 사건이 나면 보통 그런 얘기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죠. 늘 음모론이 있죠. 그런데 인터넷을 쫙 도배하는 거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상당히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깊구나. 그렇죠.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배드민턴 치러 나갔더니 정말 잘 모르는 아줌마가 네. 저는 저를 지지하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서태지 이자 이혼했 때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냥 일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랬더니 BBK 사건 덮으려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시원 욕을 하면서 이놈들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더래요. 쌍시원 욕이 뭡니까? 그런 욕은 이제 뭐 이런 쌍놈은 개놈은 뭐 어쩌고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근데 그 말에 더 열을 받더래요 딸이. 흘릴 이유가 없죠. 서태지가 흘리지 않는다는 건 뭐 예. 당연한 것이고 이때까지 뭐 거의 20년 가까이 싸운 신비주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양쪽 다 흘릴 리가 없고 알고 있는 사람은 법적 대리인밖에 없고 예. 한쪽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고 판사도 몰랐다. 판사가 알 리가 없죠. 사실 그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 잘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누가 이걸 최초로 노출시켰나 이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국 그 사자성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조반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반대가 형성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거는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그런 표현들을 네. 많이 쓰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하나의 견해로 뜻이 모이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인터넷상에서 누가 바로 이 서태지 사건이 BBK를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유출시킨 음모론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으면 이렇게 퍼지질 않아요.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우연이기 너무 때문에. 이상한 우연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 BBK 사건을 우리가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에다가 BBK 사건 덮기 위해서 서태지 건을 터뜨려라. 이렇게까지 지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발언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BBK가 얼마나 아픈 건인지 그리고 이것이 현 정권으로서는 지금 이제 정리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정리 단계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예. 도대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BBK를 정리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얘기해 주면 예. 지금 이 서태지 이지아 사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의혹이 그렇죠. 근거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게 보강되죠.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실 언론에 보도된 걸 정리한 수준인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이 정권이 이 BBK를 얼마나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 그걸 여실히 드러내는 최근의 사건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랬었죠. 일단 그 BBK 사건이 다시 최근에 수면에 위로 떠오른 것이 김경준이 현재 징역을 살고 있고 8년형을 받았다 그러죠. 네. 8년형을 받고 100억의 추징금을 받고 추징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100억을 벌금으로. 추징금이죠. 벌금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데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얼마 전에 들어왔죠.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무슨 딜은 있긴 있는데 예. 무슨 딜이냐? 무슨 딜이냐 모를 때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딜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의원님이 최초로 주장하셨죠. 예, 네.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직 현실 안 됐죠. 현실은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예. 의원님이 이제 주목도가 워낙 언론에 없는 그러니까 발언을 했는데 별로 예. 보도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아니 한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언론에 주목이 없는 게 없긴 없는 것 같은 게 20 딴질보나 주목하지. 아니 26일 날 제가 또 그 BBK 수사팀이 네. 저한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2억 8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거든요. 네. 또 김경준 변호사인 김종술 변호인에게도. 근데 지난번 시사인이 무혐의 됐을 때는 엄청나게 기사가 나오더니 네. 이번에 시사인 때보다 기사가 적게 나와요. 의원님도 적게? 현역도 아니고. 예, 적게 나오는데 또 저를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김종술 변호사가 무혐의 됐다. 네. 라고 하는 것에 붙여서 한편. 덤으로.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네. 그것도 전 의원은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정봉주라고 꼭 밝혀줘요. 정봉주 전 의원은 야, 그 기자들 중에 제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지켜봤어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기자들 정말 문제 많아요. 어쨌든 네. 그 100억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100억 벌금과 예. 8년을 받았는데 8년형이 있죠. 받았는데 에리카 김이 왜 왔냐? 에리카 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죠. 에리카 김은 BBK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네. 깔끔하게 이 사건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다. 네. 그리고 반대급부로 그리고 반대급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는 하나도 지적하지 못할 때 반대급부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죠. 뭐냐 하면은 뭐였었죠? 추방이죠, 추방. 네, 추방인데 반대급부로는 그 에리카 김이 걸려 있던 게 BBK 사건 관련해서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 저희 고정 게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 현재는 의원이 아니에요. 네. 전혀. 전 의원이신 17대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은 한시적 방송입니다. 예. 네. 퇴임하는 그날까지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제목을 바꾸거나 할 텐데 오늘은 뭐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예. 밝혀야 할 첫 방송인 만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이명박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태지 이재하 씨 사건. 요 이야기를 다룬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뭐 그 비밀 왜 결혼을 비밀로 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BBK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BBK하고 관련된 사건이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왜냐하면 이게 꼼수의 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한번 싹 정리를 해보죠. 예. 네. 우선 서태지 이재하 씨 건에 예. 뭐랄까요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 사실을 유출하였느냐. 예. 보통 이 정도 메가톤급 그 연애 폭로 기사가 나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 기사를 발굴해낸 혹은 추적해낸 언론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추적했는가. 예. 그 후속 기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이건 없어. 이거는 누가 유출했는지가 없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유출의 소스를 추정해 보면 예. 당연히 아무도 몰랐으니까 법무법인 양쪽 서태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과 이지아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양쪽밖에 모르잖아요. 예. 뭐 거기 주민등록 번호도 없었다고 하니까 판사도 몰랐다고 하니까 근데 서태지 쪽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에서는 자기는 서태지 인지조차 몰랐다고 했단 말이죠. 예. 남는 건 이지아 씨 쪽을 대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별 말이 없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이곳이 BBK와 관련된 연관된 사건 2007년에 예. 변호했었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방송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런 설명도 막 안 하고 도대체가 이게 아니 우리 김어준 총수는 공중파에서 잘린 지 오래돼갖고 그런지 감이 떨어졌고 서두가 너무 길어 일단 숨 막혀갖고 아니 그리고 왜 난 소개를 안 해? 맞아, 그렇지. 김영민 교수는 소개도 안 하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감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예. 이제는 뭐 거의 조그만 방에서 3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 구석에서는 김영민 씨, 네, 각종 공중파에 다 잘리고 있는 김영민 씨. 아니 요즘 공중파로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녹음 겸 중간중간에 예. 중간중간에 인터셉트에서 들어오는 걸로. 예, 세치기 평론가. 저는 이걸 암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암약. 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3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2명이 주로 떠들고 1명은 기계를 만지다가 중간중간에 찬성했으면 들어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방송을 어떻게 듣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들을 분들은 이미 알고 듣게 된 거죠. 네, 아이팟에 저희가 업로드를 할 것이고 예. 조만간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과연 이 방송이 퇴임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퇴임이면 네. 내년도 대통령 선거까지인지 아니면 임기가 2월 28일까지거든요. 네. 2월 28일까지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건지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상태로 가게 되다 보면 이제 어제죠 어제 네. 재보궐선거 아주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참패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참패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소 쓰시던 꼼수에 비춰보면 네. 이쯤 되면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가 고민하던 게 있거든요. 권력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레임덕이 강해지면 내가 계속하게 되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나라가 바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친위 구데타를 꿈꿉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추정이니까 허위사실 아니죠. 이런 허위사실로 무죄됐는데도 늘 두려워. 이쯤 되면 은근슬쩍 이 국정을 연장할 수 있는 친위 구데타를 꿈꿔보지 않겠느냐. 뭐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국가를 살짝 혼란에 빠뜨리면서 최악의 뭐라고요? 경우에 인케이스오브? 아니 실제로 인케이스 영어 하면 인케이스 뭐 이런 경우에 실제로 친위 구데타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친위 구데타라면 803 쪽에 어떤 점장이가 전쟁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다. 예. 이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하지 않았어도 예. 제 발달된 촉으로 기초해 보면 이렇게 난 물러서지 않겠다. 라고 하는 독이 오를 수가 있어요. 남부 관계를 경색시킨다. 경색시키고 그 와중에 그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비상한 상황 속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전두환 노태우 그 전 대통령 이제 그 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늘 꿈꾸고 그때 당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늘 기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북풍 소위.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연장이 된다면 우리 그 방송은 계속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친위 구데타가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이 방송은 끝납니다. 셋 다 어디 슬그머니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친위 구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촛불을 자제하고 좀 차분하게 정권 교체를 기다리자. 너무 이명박 열받게 하지 말고. 의원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출발해보죠. 서태지 이지아 건으로부터 BBK를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일어난,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그렇죠. 치밀하게 일어난. 예, 근데 이번 서태지 이지아 그 이혼 사건을 보도하면서 저도 이제 연예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건을 봤죠. 아는 연예인 있으세요? 아는 연예인이요? 있죠. 김어준, 김용민. 이건 편집하고요. 예. 아니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나 해갖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네. 열심히 기사를 보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도 오고 트윗에 글이 올라왔는데 처음 트윗에 저한테 이제 멘션하는 글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의원님 BBK 시사인 사건 무죄 나온 걸 네. 무혐의 나온 거를 덮으려고 서태지 사건이 터졌다는데요. 이 정권이 정말 이럴 정도입니까?
일단 뭐 그동안의 꼼수로 보면 예. 그런 의혹을 가질만 아니 한가 바로 분명하죠.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묵살했죠. 네. 그랬더니 아는 우리 팬카페 회원들이 몇 명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 시간까지 쟀어요. 서태지 이자 사건이 터지고 아니 그 BBK 시사인 보도 내용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게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민사니까 뭐 무죄 이런 표현은 옳지 않고 무혐의 이런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기각이 됐으니까 돈 낼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희들은 정당한 보도를 했다. 시사인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30분 있다가 서태지 이자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은 BBK 사건을 덮기 위해서 서태지 이자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이 얘기하고 말겠거니 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예. 그런 연예계 큰 사건이 나면 보통 그런 얘기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죠. 늘 예. 음모론이 있죠. 그런데 인터넷을 쫙 도배하는 거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상당히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깊구나. 그렇죠.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배드민턴 치러 나갔더니 정말 잘 모르는 아줌마가 네. 저는 저를 지지하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아니 서태지 이지아 이혼했대.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냥 일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랬더니 BBK 사건 덮으려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시원 욕을 하면서 이놈들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더래요. 쌍시원 욕이 뭡니까? 아이 그런 욕은 이제 뭐 이런 쌍놈은 개놈은 뭐 어쩌고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근데 그 말에 더 열을 받더래요 딸이.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같이 배드민턴 친다면서 봉도사 아저씨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살면 어떡하냐고. 아유 싫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젊은 엄마가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우리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내린 결론이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있는 차원을 떠나서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이 힘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레임덕의 큰 특징이 뭐냐면 국민들이 철저하게 정권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임덕이 그냥 이 정권의 권력 그 내부에서 그 힘이 빠지는 이런 현상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는 거 보니까 레임덕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뿌리까지 깊게 들어왔구나. 그때 제가 사실은 재보궐선거에 압승이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어 있으니 이게 저희 고정 게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 현재는 의원이 아니에요. 네. 전혀. 전 의원이신 17대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은 한시적 방송입니다. 예. 네. 퇴임하는 그날까지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제목을 바꾸거나 할 텐데 오늘은 뭐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예. 밝혀야 할 첫 방송인 만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이명박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태지 이지아 씨 사건. 요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뭐 그 왜 결혼을 비밀로 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BBK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BBK하고 관련된 사건이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왜냐하면 이게 꼼수의 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한번 싹 정리를 해보죠. 예. 네. 우선 서태지 이지아 씨 건에 예. 뭐랄까요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 사실을 유출하였느냐. 예. 보통 이 정도 메가톤급 그 연애 폭로 기사가 나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 기사를 발굴해낸 혹은 추적해낸 언론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추적했는가. 예. 그 후속 기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이건 없어. 이거는 누가 유출했는지가 없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유출의 소스를 추정해 보면 예. 당연히 아무도 몰랐으니까 법무법인 양쪽 서태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과 이지아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양쪽밖에 모르잖아요. 예. 뭐 거기 주민등록 번호도 없었다고 하니까 판사도 몰랐다고 하니까 근데 서태지 쪽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에서는 자기는 서태지 인지조차 몰랐다고 했단 말이죠. 예. 남는 건 이지아 씨 쪽을 대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별 말이 없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이곳이 BBK와 관련된 연관된 사건 2007년에 예. 변호했었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방송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런 설명도 막 안 하고 도대체가 이게 아니 우리 김어준 총수는 공중파에서 잘린 지 오래돼갖고 그런지 감이 떨어졌고 서두가 너무 길어 일단 숨 막혀갖고 아니 그리고 왜 난 소개를 안 해? 맞아요. 김어준 교수는 소개도 안 하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감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예. 이제는 뭐 거의 조그만 방에서 3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 구성에서는 김용민 씨, 네, 각종 공중파에서 다 잘리고 있는 김용민 씨. 아니 요즘 공중파로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녹음 겸 중간중간에 예. 중간중간에 인터셉트에서 들어오는 걸로. 예. 세치기 평론가. 저는 이걸 암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암약. 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3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2명이 줄에 떠들고 한 명은 기계를 만지다가 중간중간에 찬성했으면 들어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방송을 어떻게 듣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들을 분들은 이미 알고 듣게 된 거죠. 네, 아이팟에 저희가 업로드를 할 것이고 예. 조만간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과연 이 방송이 퇴임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퇴임이면 네. 내년도 대통령 선거까지인지 아니면 임기가 2월 28일까지거든요. 네. 2월 28일까지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건지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상태로 가게 되다 보면 이제 어제죠 어제 네. 재보궐선거 아주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참패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참패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소 쓰시던 꼼수에 비춰보면 네. 이쯤 되면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가 고민하던 게 있거든요. 권력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레임덕이 강해지면 내가 계속 하게 되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나라가 바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친위 쿠데타를 꿈꿉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추정이니까 허위사실 아니죠. 이런 허위사실로 무죄됐는데도 늘 두려워. 이쯤 되면 은근슬쩍 이 국정을 연장할 수 있는 친위 쿠데타를 꿈꿔보지 않겠느냐. 뭐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국가를 살짝 혼란에 빠뜨리면서 남북 문제를 경색시키고 전쟁의 위협이 생기는 것처럼 상황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뭐 슬그머니 또 군이 들어온다든지 아무리 세상이 지금 21세기고 민주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독재자들의 꿈은 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0.001%의 가능성이지만 영어로 하면 in case of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수가 없겠구나. 그게 이제 각하께서 그동안 쭉 쌓아온 예. 꼼수. 예. 이것이 이제 누적되어서 업적이죠, 업적. 네, 업적이. 업적이 빚을 바라는 거죠. 예. 꼼수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일반인들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인가?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의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른이라고 하는 곳이 이지아 그 변호를 이혼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BBK 사건도 이명박 측에 서서 계속 변론을 하던 그렇죠. 기업이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특히 정부와 대법원 관련 이 재판을 싹쓸이 해갖고 제일 큰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김현장도 2010년에 상반기에는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1위 했어요. 1위 했더라고. 근데 그래서 쭉 들어가 봤더니 김재정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네. 김재정이 도곡동 땅의 소유자 아니에요? 네. 우리는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고 하는데 이명박은 그 땅 내 거 전혀 아니다. 네. 우리 처남 거다. 네. 그래서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것도
김재정 측에 서서 발언이 변론을 했고.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BBK 연루 사건이죠. BBK 연루 사건이죠. 그리고 뭐 이제 KBS 정현주 해임 무효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네. 그다음에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할 때는 그 김영호 국회의장을 또 변론했고. 네.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때도 뭐 있나요? 촛불 집회 때 그 왜 상인들 연합이 예. 촛불 단체들 상대로 맞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네, 그것도 정부 측에서 한 거죠. 정부 측 사이드에 변호한 거죠. 그것도 발언해서 했어요? 그것도 발언해서 했어요. 야, 발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질 말든지. 발언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BBK와 서태지 쪽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티즌들 중에서 누가 이걸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고 그렇죠. 발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누수시켰지 않았을까. 그래서 발언에서 양쪽의 변론을 다 알고 있고 정확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BBK 사건을 누를 수 있는 이 소스를 갖고 있는 것은 발언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대단히 개연성 높은 추정인 것이. 개연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공개 재판도 아니었고 말이죠. 공판도 아니었고 말이죠. 거기 그러면 양쪽의 변호사하고 판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쪽 변호사는 모른다고 하고 판사도 몰랐다고 하니까 남는 건 이쪽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보통 기자들이 우리가 이제 딴지일보도 마찬가지고 어떤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기들만 내는 특종을 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B가 도박했다. 이거 스포츠서울에서 아마 추적했었죠. 그때 후속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특종을 했는지. 그렇죠. 이번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원래 모든 특종은 후속 기사가 자랑할 찬스가 왔거든요. 예. 후속 기사가 확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종인데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게 어느 정도 특종이냐면요. 20대는 서태지를 지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20대. 이름만 알죠. 이름만. 서태지를 아는데 그 옛날 그런 광고도 한번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서태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기차역에서 서태지가 옆에 앉았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서태지입니다. 그래 서태지인데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보면서 서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태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서태지라니까 이상한 아저씨네. 그러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CF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가 서태지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나니까 서태지가 누구냐 하고 음원을 다운받고 보다 깜짝 놀라갖고 서태지 CD가 지금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특종인 사건이거든 이게. 근데 이게 특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지아 씨 측에서 이걸 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흘릴 이유가 없죠. 서태지가 흘리지 않는다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이때까지 뭐 거의 20년 가까이 싸운 신비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도 흘릴 리가 없고 알고 있는 사람은 법적 대리인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고 판사도 몰랐다고. 판사가 알 리가 없죠. 사실. 그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누가 이걸 최초로 노출시켰나 이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국 그 사자성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조반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대가 형성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거는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하나의 견해로 뜻이 모이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인터넷상에서 누가 바로 이 서태지 사건이 BBK를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유출시킨 음모론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으면 이렇게 퍼지질 않아요.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우연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우연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 BBK 사건을 우리가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에다가 BBK 사건 덮기 위해서 서태지 건을 터뜨려라. 이렇게까지 지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발언이 여기서 받아올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한국에 안 들어오면 자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받을 게 아니에요.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와갖고 보면은 주가 조작 횡령에 대해서는 동생이 더 나쁜 놈이다. 동생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동생은 나쁜 놈이라고 찍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훌륭한 사람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도대체 받아올 게 뭐냐? 그래서 봤더니 김경준이 2심 재판 때부터 나를 미국으로 좀 추방시켜 주십시오. 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에리카 김이 들어오면서 김경준을 미국으로 추방시키려고 하는 이 딜이 법무부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하셨죠. 그렇게 추정을 했죠. 예언을 하셨죠. 추정을 하고 법무부 내규나 이런 걸 들여다봤더니 8년에 100억 추징금을 받았는데 네. 100억 추징금을 안 내게 되면 뭐 복무형인지 이런 노역을 살죠. 복역을 네. 해야 돼요. 근데 그 네. 복역의 최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해서 뭐 하루 5만 원인가 10만 원 그렇게 까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최대 아니라 기간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100억이면 3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징역을 살면 100억이 다 까지는 다 거죠. 까지는 거죠. 200억에도 까지는 거고. 네, 그런데 네. 보니까 김경준이 3년 넘게 살았어요 벌써. 네. 100억 까졌어. 아예 안 까진 거지.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8년 징역을 받고 100억이면 100억을 3년을 계산하면 11년을 살아야 되는데 8년을 먼저 살고 나중에 3년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법무부 관계자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3년을 먼저 살든 8년을 먼저 살든 건 법무부 재량이다. 그러니까 100억을 까기 위해서 3년을 먼저 산 것으로 법무부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3년 살았으니까 이제 김경준은 아주 돈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100억이 까진 거예요. 3년을 살았으니까 그걸 법무부가 인정을 해주면. 네. 그럼 나머지 8년형인데 이렇게 되면 김경준은 100억 벌금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깠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것이 네. 100억은 우리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정부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억을 안 내고 미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 100억이라는 것은 3년으로 쳐서 다 깐 걸로 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형만 사면 되는데 형을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 살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꼼수가 또 나온 거죠. 네, 어떤 검수가 나오는 겁니까? 그 전엔 2009년 3월 25일인가요? 그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감옥을 살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추방하는 경우에 네. 그 전에 심사를 합니다. 외국인 시민권자인데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네. 외국인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3년도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최근에 변화된 국제 환경에 맞춘 법이에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너는 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 범죄 행위가 막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교 분쟁으로 가지는 않겠죠. 중국인 딱 찍은 게. 언론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목하지도 않는데 중국에서 주목할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못 알아듣게 중거인 이게 중국인이라고 하는 중국어 표현입니다. 중국어 언론이죠. 중국어는 네. 중국어를 좀 하시네.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감옥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나라로 추방시켜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 한국에서 잘못했어? 내가 보니까 잘못한 거 없어. 그럼 바로 석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감옥을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추방을 할 때는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는데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한 9명 정도 일정 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차관이 위원장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 장관도 임명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임명하고 그러는데 그 심사위원회 꾸리는 순간 이 심사위원회 판단은 객관적이 되기 때문에 눈치가 보게 되죠. 그 법무부 장관이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어렵죠. 거죠. 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법이 2009년 3월 25일 날 네. 자그마치 5조에서부터 10조까지 5, 6, 7, 8, 9, 10 6개 항목이 싹 제외가 돼요.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네. 규정이죠. 그게 삭제가 되면서 제가 법을 다룬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전에 그랬죠. 지금도 법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예. 그런데 이렇게 6개 항목의 조항이 사라지는 것은요. 네. 거의 법 제정 수준의 개정이 아니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누가 발의했나 또 봤더니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입법 발의했어요. 정부가 입법 발의하는 거는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도 한 13단계의 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무척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2009년 3월 25일 날 끼어들으세요. 이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BBK가 얼마나 아픈 건인지 그리고 이것이 현 정권으로서는 지금 이제 정리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정리 단계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도대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BBK를 정리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얘기해 주면 예. 지금 이 서태지 이지아 사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의혹이 그렇죠. 근거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게 보강되죠.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실 언론에 보도된 걸 정리한 수준인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이 정권이 이 BBK를 얼마나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 그걸 여실히 드러내는 최근의 사건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랬었죠. 일단 그 BBK 사건이 다시 최근에 수면에 위로 떠오른 것이 김경준이 현재 징역을 살고 있고 8년형을 받았다 그러죠. 네. 8년형을 받고 100억의 추징금을 받고 추징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100억을 벌금으로 추징금이죠. 벌금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데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얼마 전에 들어왔죠.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무슨 딜은 있긴 있는데 예. 무슨 딜이냐? 무슨 딜이냐 모를 때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딜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의원님이 최초로 주장하셨죠. 예, 네.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직 현실 안 됐죠. 현실은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예. 의원님이 이제 주목도가 워낙 언론에 없는 그러니까 발언을 했는데 별로 예. 보도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아니 한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언론에 주목이 없는 게 없긴 없는 것 같은 게 20 딴질보나 주목하지. 아니 26일 날 제가 또 그 BBK 수사팀이 네. 저한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2억 8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거든요. 네. 또 김경준 변호사인 김종술 변호인에게도. 근데 지난번 시사인이 무혐의 됐을 때는 엄청나게 기사가 나오더니 네. 이번에 시사인 때보다 기사가 적게 나와요. 의원님도 적게? 현역도 아니고. 예, 적게 나오는데 또 저를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김종술 변호사가 무혐의 됐다. 네. 라고 하는 것에 붙여서 한편. 덤으로.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네. 그것도 전 의원은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정봉주라고 꼭 밝혀줘요. 정봉주 전 의원은. 야, 그 기자들 중에 제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지켜봤어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기자들 정말 문제 많아요. 어쨌든. 네. 그 100억,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100억 벌금과 예. 8년을 받았는데. 8년형이 있죠. 받았는데, 에리카 김이 왜 왔냐? 에리카 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죠. 에리카 김은 BBK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네. 깔끔하게 이 사건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다. 네. 그리고 반대급부로 그리고 반대급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는 하나도 지적하지 못할 때 반대급부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죠. 뭐냐 하면은, 뭐였었죠? 추방이죠, 추방. 네, 추방인데. 반대급부로는 그 에리카 김이 걸려있던 게 BBK 사건, 관련해서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BBK 사건 관련해서 자금 횡령에 대해서 공범이다, 김경준과. 네. 이거에 대해서 기소중지권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기소 유예가 아니라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배 중이었었죠, 수배. 그렇죠. 예, 수배 중이었는데 와갖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배 중이라는 건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죠. 사건이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니까. 종결된 게 아니죠. 다음 정권이 만약 야당이 잡으면 불러들일 수 있는 거죠. 불러들일 수 있고 네. 뭐 수배 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오는 순간에 검거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배 중인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이 하나 있었고 기소중지권은 들어갖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가 조작 횡령은 동생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난 모른다.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BBK 소유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거짓말이다. 미안하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검찰이 대응을 했냐면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은 이미 동생이 중형을 살고 있고 본인이 뭐 반성을 하는지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기소 처분한다. 네. 그다음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뭐 불구직자인가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것은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이게 흐지부지 하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에리카 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사건이 종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에리카 김은 도대체 받아올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